자, 32번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고 있죠. 자, 아까 우리가 목적에서는 반드시 나오고요. 특히 반사회적 법률은 무조건 출제한다 말씀드렸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출제율이 한 8, 90%.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뭐죠? 8, 90%는 출제하고 있고요. 불공정한 법률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데,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이라는 말은 셋 중에 뭐죠?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본인을 표준을 결정하고, 경솔했는지 아니면 경험이 없는지는 뭐죠? 대리인을 표준을 결정한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궁박이라는 말은 급박한 공공인데 쉬운 말로 하면 뭐죠? 어려운 사정이다.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이 되고요. 경솔은 경솔이고 무경험인데, 무경험에 대해서는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뭐죠? 경험 부족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이런 얘기 드렸죠. 저는 법대를 나왔고 전국을 다니면서 민법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저를 무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시골 장터에 가서 토끼를 샀는데 저는 한 번도 토끼를 산 적이 없어요. 처음 사보는 거예요. 그래도 무경험이 아니다. 왜냐하면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는 한 번도 토끼를 구입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 행위는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경험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은 뭐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한 후에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은 뭐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고요. 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는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선산이다 그러면 주관적으로는 대단히 가치가 큰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그런 건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객관적 가치만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 모든 요건을 뭐죠? 입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런 얘기죠. 적용 봅니다. 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법률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만 법원에 기소하는 경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뭐죠? 제외되는 게 있다.
다시 말하면 계약 중에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면 되겠죠. 효과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법 한 가지 예고 나쁜 짓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불공정한 법률의 전부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35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폭리행위로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3번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기인한 것이어야 되고요. 4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추정된다. X.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요건을 뭘 해야 됩니까? 입증해야 됩니다. 5번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 등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용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이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33번이죠. 을은 갑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작의 부당한 가액으로 갑 소유 건물을 매수하고 그걸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무경험을 이용해서 여기죠. 이용해서 현저히 불균형했다. 그러면 유일한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요? 무효니까. 1번 갑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X. 2번 갑을 사이 매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면 유효하다. X. 3번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므로 을과 병사의 매매는 병이 선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것도 뭐죠? X. 무효입니다. 그죠? 따라서 4번 을과 병사의 매매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X죠. 답은 뭐죠? 5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더라도 무효다. 왜죠? 불공정한 법률이니까. 3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고 판례가 나오는데요. 판례 솔직히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1번 전업주부이던 망인처가 망인의 사망 후 5일 만에 보험회사의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기라는 부재소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이런 거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판례가 많아요. 특히 1번과 같은 판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요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거의 3배예요. 보험약관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소송하면 뭐죠? 3배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뭐죠? 궁박한 상태잖아요. 근데 보험약관상 최소 금액이라는 말은 3분의 1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있는 거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에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 이런 판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2번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하여 구속된 정신적, 경제적으로 군박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합의를 했다. 이것도 뭐죠? 불공정하다 할 수가 있고요. 3번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와 그 치료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에 그에 대한 일반 의료사건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것이 환자의 궁박해서 이루어졌다면, 다시 말하면 궁박하고 뭐가 있어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불공정할 수가 있겠죠. 4번 유부녀와 통종하는 상간자 배우자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상당액의 합의금 지급하기라는 약정. 그 약정 자체가 뭐라고요? 상당액이죠.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죠? 불공정하지 않죠. 5번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 뭐 불공정하겠죠. 지금 보긴 맞지만 여기 나와 있는 판례 어떻게 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판례니까 이 판례들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판례 되지 않습니다. 35번. 불공정한 법리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서 다음 중 맞는 것은 1번 기부행위가 나왔네요.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부행위 같은 무상행위에도 부담이 과다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리가 인정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뭐가 인정이 돼요? 전환이 인정되니까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따라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급부와 반대의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주관 요건은 뭐 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주관적 요건에 대한 뭐가 필요하죠? 이용 의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36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X. 뭐는요? 추인할 수는 없죠. 답은 1번이고 이번 하나의 의사표시 구성 요소라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도 백사조가 적용이 되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죠.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입니다. 셋 중에 뭐만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따라서 이들 모두 구비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주관적 요건에 대한 뭐가 필요하죠? 이용 의사가 필요하고요. 5번 추정되지 않는 얘기죠.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고 했고 그것이 궁박경솔 무효로 이루어진 것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로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경솔 무경험 주관적 요건도 증명 입증해야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끝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정확히 정리하시면 충분히 뭐죠?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문제 지문은 여기 안 나와 있죠. 그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피해자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잘됩니다.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하는 기준이 좀 언제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건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판단하고 주관적 가치는 뭐죠?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20페이지에 37번부터 뭐가 나오고 있죠? 법률행위 해석에 나오고 있죠. 법률행위 해석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내요. 반드시. 반드시 내는데 특색이 있어요. 나왔는지도 모르고 틀려요. 그리고 통계도 잘 안 잡혀. 그러니까 이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통계 낼 때는 알바 같은 거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맞으는데 나왔는지도 모르고 틀리고 잘 통계도 안 잡히지만 실제로는 뭐죠? 반드시 나오고요. 그래서 문제가 지문까지 포함하면은 2문제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법 계약의 성립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시는데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듣기 싫을 정도죠. 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의사와 표시가 합치됐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뭔 소린지 모를 때 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 해석 또는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다. 제가 항상 드는 얘기는 뭐죠? 갑이 속으로 계집할 마음이면서 말로는 뭐죠? 집을 팔겠다고 했다. 따라서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 해석한다는 말은 결국은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얘기고요. 요 사례를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표의자 입장, 갑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건 뭐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의자 입장에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요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죠? 계집이 된다.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그럼 규범적 해석은 원칙이니까 언제 할 것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결국은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고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죠? 계집이 되는 거다. 까진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연습하면 되는 거죠. 연습.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습니까? 계집을.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 그때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되죠. 다만 문제는 갑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합니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게 뭐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면은 무조건 뭐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가 됩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가 될 수 없어요? 착오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는 모레 꼭 숙지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금 바꿔보죠. 갑이 을에게요.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좋다 계집을 사겠다고 승낙을 했어요.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 계집이고 을이 뭐 사겠다고 했죠? 계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죠.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일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게 뭐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고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란 자연적 해석 결과 의사대로 내심적 효과 의사로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뭐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입니다. 다섯 얘기죠. 이것도요. 제발 연습증을 좀 껴내시고 한 번만 좀 해보세요. 이거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제 풀 때 써먹지를 못해. 왜요? 이해가 안 되고 내 것으로 안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는요. 연습장 펴놓으시고 저처럼 어떻게 한 번만 해봐요. 그거 10분도 안 걸려요. 진짜. 근데 안 하셔. 한 번만 하셔가지고 이게 요 내용이라고 느낌을 받으면 아주 쉬운 건데 그냥 뭔지 모를 뭔가를 막 자꾸 외우고 계시니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자꾸 어떻게 해요? 틀리고 민법은 들을게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뭐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뭔지 모를 무언가 아까 뭐 제가 볼 필요 없다 판례이죠. 그죠? 그런 거 판례 외우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문제 37번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해석 방법에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이 있다. 맞죠? 2번 보충적 해석은 계약의 해석에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이런 건 맞겠죠. 근데 보충 해석 설명도 안 드렸는데 모든 해석은 뭐예요?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3번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4번 규범적 해석이 뭐냐? 누구 입장이에요? 상대방 시각에서. 뭐에 따라서요? 표시행에 따라서 하는 것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죠. 5번 의사표시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다면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래. 그럼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그죠? 그죠?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내심적 효과의사를 해석하는 거니까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한다 그러면 뭐죠? X죠.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해 안 하셔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38번 갑은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길을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는 계약서에는 Y토를 잘못 기재했어요. 그죠? 적어볼까요? 자, 의사는 뭡니까? X토지. 표시는 뭐예요? Y토지.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은 을 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죠. 지가 쓰던 땅이니까 명백히 매매 대상이 X임을 서로가 뭐예요?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 그러면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성립된 거죠.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Y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X토지를 등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착오는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옳은 것을 1번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한 요약에 성립한다. 이게 답인 거죠. 그죠? 2번 Y토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4번도 다 뭐예요? X입니다. 왜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말씀하는데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이라고요? 자연적 해석. 답은 뭐죠? 1번이죠.
39번. 갑은 X 토지와 Y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양 토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고 면적도 거의 유사하였는데 바 을은 X 토지를 매수할 의사였는데 계약서는 Y 토지도 잘못 쓰고 갑도 그것이 X 토지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Y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인정이 맞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솔직히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쌍방의 의사는 뭐예요? X 토지죠. 자연적 해석이에요. 따라서 X 토지에 대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됐고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 때문이라고요? 자연적 해석.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결혼돼요. 1번, 2번은 X죠, 바로. 그 다음에 3번, 선의취득 X죠? 왜요? 선의취득은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돼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4번도 X죠? Y토지 등기 무효입니다. 답은 뭐죠? 5번.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0번. 요걸 풀기 전에 한 가지만 적을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법률의 해석에 기준이 있죠. 기준. 첫째, 목적 가지고 해석하고요. 그래도 뭔지 모르면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뭔지 모르면 뭐죠? 임의법규를 가지고 해석해 보고요. 그래도 뭔지 모르면 뭐죠?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죠. 그죠? 요 목적이 목적물과 다르죠? 뭘 말한다고요? 법률 효과죠? 근데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의사표시. 따라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뭐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 지금 우리는 뭐 가지고만 해석했어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해석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 가지고 안 되면 그때 뭐죠? 사실인간성. 안 되면 뭐죠? 임의법규. 안 되면 뭐죠? 신의성립 조리입니다. 이거 하나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40번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 해석은 뭘 해석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2번. 다술설과 판례에 의하면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거다. 맞나요?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죠. 그죠? 원칙이. 그러니까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게 뭐죠? 원칙이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3번.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전형 형태이다. 요거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을 했을 때? 자연적 해석했을 때 발생하죠. 그 다음에 4번.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 X입니다. 가장 맨 먼저가 뭐예요? 목적이죠. 법률 규정보다 뭐가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하니까. 답은 뭐죠? 4번이죠. 4번, 5번을 외우자고요.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이유가 됩니다. 41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제품을 팔기로 청약하면서 한 개당 가격을 10만 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을 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고 적어볼까요? 자, 지금 갑의 의사는 얼마인가요? 10만 원이죠. 근데 뭐라 적었어요? 1만이라고 표시했죠. 그죠? 을은 1000개를 매수하겠다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을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리 상품 목록을 받아보았으므로 갑이 가격을 잘못 표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네요. 악이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의사대로 얼마인 거예요? 10만 원인 거죠. 따라서 이 한 개당 10만 원의 계약이 뭐죠? 성립된다. 이게 답이죠. 왜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요. 그렇죠? 참 쉽죠? 그죠? 너무 쉬워가지고 사시고. 갑의 자기 소의 고한점 을에게 쿠비시 160만 원 매달 의사를 청약하였는데 청약서 690만 원. 자, 의사가 뭐라고요? 960만 원. 표시는 뭐라고요? 690만 원. 규범적 해석이면 얼마예요? 690만 원. 자연적 해석이면 얼마예요? 960만 원이겠죠.
그죠?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법률 해석 방법. 뭐죠? 규범적 해석. 답은 뭐죠? 4번이죠.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죠? 43번. 법률의 규범적 해석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친구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에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유언자 진위를 밝혀야 한다. 자, 이게 규범적 해석일까요? 자, 보세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유언이죠. 유언이잖아요. 기억은 뭐라고요? 유언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 자연적 해석을 해야죠. 동의하시죠? 2번.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로부터 36만을 수령하면서 실패죄는 더 받을 것이 있는데도 영수증의 총한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의사는 더 받을 돈을 뭐 할 마음이 없어요? 면제할 마음이 없는데 총한결, 면제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규범적 해석이면 표시된 들은 뭐예요? 면제된 거고 자연적 해석이면 속마음들은 뭐죠? 면제한 것이 아니니까 총안걸이라는 것을 나는 문헌을 부기한 경우에 더 받을 것을 탕감한 것을 본다. 그럼 뭐예요? 표시된 대로 보는 거니까 이거 뭐죠? 규범적 해석인 거죠. 1번 당사자 간의 갑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하였지라 실제로 을토지에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을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 무슨 말이죠? 의사는 뭐예요? 을토지. 계약서는 뭐예요? 갑토지죠? 그죠? 다시 해볼까요? 당사자 간에 갑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할지라도 실제로는 을토지에 대한 매매예요. 그럼 뭐예요? 의사가 뭐예요? 을토지. 표시가 뭐예요? 갑토지죠? 을토지 안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대요.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 1번 모든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를 부담한 특경은 불가능력이 포함된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건 뭐죠? 규범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뭐예요?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고 따라서 답은 뭐죠? 니은, 리을에서 4번이 답인 거죠. 좀 리을 보는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44번입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거 틀린 걸 찾으래요. 계약서가 사용된 문자 의미는 계약 당사자의 기도한 목적과 계약 당시의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좋은 말이 틀릴 일은 없죠. 이런 거는 지문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2번 사실의 간섭은 경험치에 속하고 경험치 일종의 법칙이므로 어떠한 경험치임을 만들어도 이것도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고. 3번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의를 이를 확정해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답인데. 아이 참. 설명 드릴게요. 4번 법률의 해석의 대상은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그 표시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이 당사의 지인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슨 해석의 원칙이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목적이 뭐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관습에 뭐죠? 우선하죠. 따라서 당사자의 거래 관행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답은 3번인데 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좀 설명드리면 오랜 관행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드린 문제가 나와서는 거예요.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이런 오랜 관행이 너무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법과 동일시하기 시작했어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인 관습과 관습의 법의 차이점은 뭐냐면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물론 법적 확신이 부여됐는지 안 됐는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죠.
관습법은 뭐죠? 법이라는 점에 차이점이 있어요.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되지는 않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 해석의 기준으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에서만 나오고요. 다시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뭐가 돼요?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 물권법에 자꾸 뭐가 나오는 거죠? 관습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법원이 뭐죠? 고려를 해줘요.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하지 않아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을 그것을 고려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재판할 때 기본 전제가 있어요. 재판은 어떤 전제를 두고 재판하냐면 판사는 법은 다 한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해요. 두 번째,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하나도 모른다는 전제, 두 가지 전제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 판사가 박근혜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검사가 뭐예요? 성명, 박근혜입니다. 직업, 무직입니다.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판사는 법은 다 알지만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하나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박근혜가 뭐죠? 누군지 모른다는 전제에서 뭐죠? 재판하니까 이름도 물어보고 직업도 물어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재판이 뭐죠?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 보자고요. 자, 관습법도 뭐예요? 법이잖아요. 따라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가 없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죠? 판사가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법원이 뭐죠? 고려해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란 말은 뭐예요? 꼭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4번, 3번.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까지 맞아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해야 만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뭐라고요? 만자 때문에. 뭐라고요? 만자 때문에. 이건 뭐라고요? 원칙이에요. 원칙이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뭐예요? X예요. 그래서 만약에 만자가 없다면 4번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험법에 좀 벗어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기억하고 싶으면 예외까지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원칙만. 원칙적으로 이렇게까지 한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의사표시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